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야, 정말 기록적인 투표율입니다. 첫날에 무려 30%가 넘는 아주 정말 기록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34.72%입니다. 당초 말이죠. 언론이나 이 시사 이제 이쪽 기관들에서 분석한 투표율은요. 20 내지 30%였었어요. 당초.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가까이 갈 것이다라고 뭐 말을 했습니다만, 자, 그 모든 전망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투표는 모두 뭐 4일간 치러지는 것이나 다름없죠. 어제와 오늘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ARS 투표가 또 이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이 투표율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70%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제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모두 84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83만 7,236명인데요. 그 중에 29만 710명이 단숨에 투표한 겁니다. 단숨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출마자들이 아연 긴장한다 그래요. 정말 이게 무슨 현상이냐, 무슨 조화냐. 정당 투표 역사상 이 기록적인 일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이 당대표 그 경선할 때 투표율이 그렇게 얼마 높지 않았습니다. 다 합쳐봐야 뭐 한 30% 이하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국민의힘 투표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 투표율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높은 투표율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에게 유리하냐? 누구에게 불리하냐? 이걸 이제 서로 각 캠프에서 분석 들어간 것 같아요. 답을 근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특히 당대표 경선, 여기서 지금 각 세력이, 각 지지층이 모든 자신들의 그 우호적인 그 표심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아래 이제 청년 최고위원도 지금 치열하죠. 그것도 그렇고요. 최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투표 방식이 높은 투표율을 갖고 왔다고 봅니다. 찾아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문자가 오거든요. 당원들에게. 안 하게 되면 재차 또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문자가 두 분이 나오는 바람에 어제 해버렸어요. 사실 투표를. 그것처럼 인터넷 어떤 특정 공간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하는 투표면 이 투표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투표 방식은요 엄청나게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ARS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이 인터넷에 이제 익숙지 않은 분들이 혹시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라도 이제 투표를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번에 큰 관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치열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 나름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기록적 투표율이 말하는 것.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 35% 정도 나왔기 때문에 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50% 넘는 투표율이죠. 60에서 70 정도에 이제 위치할 것 같은데. 자, 이런 투표율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일단 대충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각 주자, 지지당은 총동원령은 지금 내린 상황이죠. 그래서 뭐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 4인 4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무조건 내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라는 어떤 생각하에 뭐 모든 어떤 표심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정권 교체가 끝난 게 아니고요. 미완성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처의 저항이고 도처의 알박기입니다. 법원도 그대로고 뭐 헌법재판소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저 정당 자체도 국회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권력이 이제 국회 권력인데 여기가 지금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전혀. 입법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했지만 반쪽짜리 뭐 정권 교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 당대표 경선이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 이 경선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친다는 거죠. 중요한 한 과정이다. 총선으로 가는 정권 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거든요. 총선 승리로 가는 중대한 관문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뭐 앞다퉈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이 엄청난 열기 속에는 분명히 이런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을 퇴출하자, 유승민 천하람을 박살내자, 이런 어떤 그 주류의 어떤 분노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작용합니다. 너무도 큰 분당들을 치고요. 이들은 일부러 각을 세워가지고 윤 대통령 혹은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수 주류와 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낡았고, 그들은 뭐 독재고, 뭐 심지어는 독재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엄석대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의 일거리진 영웅을 빗대면서 그 엄석대 이야기한 것은 이준석이가 그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독재. 그리고 유승민도 요즘 튀어나와가지고 뭐 정순신 검사의 그 자녀 이야기를 갖고 뭐 뭔가 또 오지랖 넓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지금 윤 대통령과 주류에 대해서 대항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비윤, 반윤 세력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주류에서 이대로는 정치가 안 된다. 국민의힘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총선에서 승리 못한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그냥 잘라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런 어떤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거 주류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친주류 투표율, 윤심, 김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높은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주류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류. 보통 이 국민의힘 보수청이 당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당원의 또 대다수는 이 주류와 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주류를 뛰어넘는 비주류가 더 많은 그런 조직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주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주류가 움직이지 않고는 이런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옹위하고 지지하고 정권 교체의 완성을 바라는 그리고 안정된 당을 바라는 당이 안정되지 않고는 정권 교체 효과도 나지 않고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2의 김무성 사태 같은 도장론 같은 그런 일이 터지면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당은 좌우지간 당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좀 조용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라가고 정당도 당도 따라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서로 간에 이제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류들이 대거 이번에 당을 정리하겠다. 당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거 지금 투표에 임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윤심일 수도 있고요. 김기현, 장재원 같은 이런 김장 이런 요소도 뭐 작용하겠죠.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다른 이야기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부터 줄곧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당원 가입입니다. 당원 가입. 그리고 소위 자신을 지지하는 혹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고원자 그 정치 지형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대거 이 당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세보계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유승민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냥 뭐 2, 3만 명, 뭐 5만 명 이하 그 정도 수준이면 이게 별 의미가 없고요. 큰 뭐 변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가령 10만이 넘었다, 20만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그 숫자를 지금 몰라요, 우리는. 언론에서도 그걸 제대로 분석한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이준석 요인으로 도대체 몇 명이 들어왔는지 당에서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서 그거 누가 적혀있는 그 숫자만 갖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준석 요인으로
소위 이제 그쪽 비윤 표심이 되는데요. 당을 개혁하겠다고 계속 떠들고 있죠. 옛날에 국민의힘 그것을 뭐 아주 그냥 낡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개혁 대상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자, 그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들은 아마 100% 거의 가깝게 투표할 거예요. 투표율도 엄청 높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황훈 목사 요인입니다. 뭐 설에 따르면은 30만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것도 몰라요.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 요인으로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갔는지 최소 10만 원 넘는다. 뭐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특정한 시기에 추천인이 정광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요. 자,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게 10만 이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20만이 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만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변수가 터지는 겁니다. 84만 명 정도 되는데 진짜 이제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말이죠. 그 가운데 100% 투표율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최대치를 70으로 보고요.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로 봅시다. 60. 그 60%에서 정강훈 요인, 이준석 요인 저런 것은요.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의도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이 나온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특정한 그 세력이 30만 정도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거 대세를 흔들 수가 있어요. 대세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과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온 거예요. 그 숫자가 뭐, 한 1만, 뭐, 그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합당하고 난 이후에 안철수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철수. 안철수는 항상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조사해보면 기본적으로 좀 나오잖아요. 적게 나올 때도 뭐 한 5% 내외에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또 10% 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팬덤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거예요. 열성적인 팬덤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그들이 대부분 가입을 했을 것이다. 가입을 했을 것이다. 한 전체 안철수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한 뭐 보통 한 5% 정도 나올 때 100%는 아닐지 몰라도요. 그 5%에 한 70% 정도는 당원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국 기준 1% 지지율이 보통 50만 명, 40만 명 좀 되는데, 그 대선 그 경우를 본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지지율이 평균 한 5% 된다 하더라도 대선 주자로서 찐 지지율을 말합니다. 거기서 열성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그 당에 가입을 했더라면 그 숫자도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뚜자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교안 요인입니다. 황교안 요인. 황교안 요인은 뚜렷한 이념 지향의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애국 우파, 애국 보수, 자유 우파에 대한 기치를 들었고 거기에 이제 호응하시는 그런 국민들이라면 황교안을 위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 그리고 황교안은 부정선거로서 가장 뚜렷한 어떤 자신의 세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요. 그 부정선거에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규명해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또 대거 입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뭐 무조건 황교안을 찍겠죠.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냐는 겁니다. 얼마.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각 주자들 모두 이 4인 4색 달라요, 서로가. 지지층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목적도 다를 수도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겨야 될 이유가 뭐 차고도 넘칩니다. 전부 이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들이 모두. 자, 그렇게 보면 황교안도 만만치 않은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지금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조경태 연대 효과 이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경원을 지지했던 그런 표심들이 지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이제 복원이 됐을 겁니다. 대부분 김기현 쪽으로 갔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 지지율만 보면은 김기현, 나경원 일 합쳐버리면 뭐 50% 완전히 넘어가죠. 그래서 1차전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경태도 그 플러스 알파적 효과를 분명히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세다, 주류다, 정권 교체의 완성이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김기현에게로 많은 표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등등인데요. 지금 보면 이런 당원 이 분포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당대표 이수만으로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당대표 외에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 이들이 있거든요. 이들 또한 이번 이 경선을 쭉 제가 지켜보면서요. 과거 그 어떤 선거 때보다도 이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가는 게 이 청년 최고위입니다. 청년 최고위. 이번에 출마한 4명 모두 아주 그냥 우량한 후보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청년 최고위 이쪽에서는 아주 뭐 연설에도 좀 서툴고 아니면 그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웃음바다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검승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 여기서도요. 2030 MZ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해찬이 전체적으로 뭐 앞서 나가는 선두지만 나머지 3명도 만만치 않게 추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청년 최고위는 한 자리 더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2030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를 1명보다 2명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명 더 늘려도 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1명으로 이 2030을 대변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해찬 참 좋은 후보고 그 밖에 뭐 김정식이라든가 뭐 김가람입니까? 이게 전부 다 훌륭한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명으로는 아깝겠다. 2명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고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서로서로 색깔이 다르고 이 작전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뭐 이준석계에서 지금 2명을 투입했는데 지금 말로는 둘 다 지금 밀어 올린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최소 1명은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리고 또 여기 민영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서 처음엔 1위가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1위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지도 효과가 이제 크게 생겼는데 한번 이제 까보면 알겠죠. 그리고 태영호 또한 태영호만의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선명한 어떤 그 주장을 통해서 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김재원 같은 경우는 TK에서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될 정도인데 국민의힘 하면 어쨌거나 TK 쪽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어야 이게 보통은 맞거든요. 보통은 과거를 보면은. 근데 지금은 TK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원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단위 광역 그 지역으로 보면은 TK가 가장 많은 당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출마한 사람 중에는 김재원 딱 1명이 있네요. 김재원은 아마 그 효과를 좀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정미경도 열심히 하던데요. 등등. 그리고 당 대표와 아주 관계가 좋은 듯한 이 김병민 그리고 조수진은 뭐 지지율에서 1위, 2위를 계속 해왔고요. 모두 좀 한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높은 지지율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뭐 딱 잘라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말을 하는 걸 봤는데요. 천하람 같은 경우는 친목의 다수가 드디어 움직였다.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을 뒤집을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던데 이준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한 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던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주류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런 거대한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정당 투표율은요. 주류가 원래는 투표율이 낮아요. 비주류보다도. 비주류들은 지지 않겠다. 어떻게든 그냥 살아남겠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투표율이 원래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류들은 뭐 내가 안 해도 뭐 그냥 뭐 돌아가겠지. 이런 어떤 안이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신주류 쪽에서 대거 정권 교체의 완성을 보겠다. 이준석 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저놈만은 꼭 이번에 그냥 아웃시키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표장으로 많이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까보면은 오히려 지금 저 언론에서는 대체로 친목의 다수 운운하면서 천하람이라든가 안철수 쪽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 반대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 반대. 주류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70% 6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팔짱 끼고 이제 지켜보던 그런 세력들이 그런 어떤 당원들이 이번에는 그냥 불끈하고 지금 일어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권 교체의 완성이냐? 국민의힘을 뭐 이렇게 바꾸겠다고 외치는 저들 비주류들이냐? 안철수는 뭐 끝까지 총선 승리의 최고 카드는 자신이다. 이 논리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먹히더라고요. 자, 그 표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류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높은 지지율이, 투표율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